정봉주님 존경합니다. 지원님께서. 봉짜작 서울살이 30년 차님께서. 저 볼 때마다 웃겨. 신혼식이 만든 거를 가장 덕을 보시는 것 같아요. 붕짜가 아니라 봉짜자. 네. 서울살이 30년 차님 강북을 나가십니까? 아유, 아직도 코멘트. 오늘도 점심 먹는데 우리 당직자들이 나간다고 얘기했냐, 나가냐, 왜 나가냐. 아유. 근데 이번 주에 강북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빈집이던데요. 빈집털이 하면 되던데. 그럼 제가 섭니까? 빈집에 소 들어가게. 왜냐면 의정활동을 너무 안 했어. 그래요? 의정활동을 그분께서 20대, 21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딱 2개. 그리고 지역 공약은 모든 국회의원 중에 제일 적어 숫자가. 근데 공약 평가 5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가 하, 1개 분야만 중. 빈집이지. 내가 출마해도 이기겠어. 종편 나가가지고 얻는 표는 보수표일 텐데 그 보수 어르신들이 뭐 그분만 엄청 이용해 먹고 찍어주겠냐고요. 종편 많이 나가시나 봐요, 진짜. 그렇지. 종편 나가가지고 유명세 얻으신 분인데. 자, 좋아하면 짓는다 왈왈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왈왈왈 감사하고요. 자, 머리카락은 항상 보호해야 됩니다. 보세요. 드세요 빨리 의원님. 예. 이거를 우리 동생한테 이제 고향 내려갈 때마다 동생이 그래요. 왜 형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이 머리카락이 나보다 더 많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지금 동생이 먹어야 되는 거네. 보냈죠. 근데 도착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봉도사 나의 구세주다 뭐 이런 거. 참 드시고. 나라모. 탈모에 고민 계신 분들 나라모. 먹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는 느낌. 이런 거죠. 머리카락이라는 게 잘나게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안 빠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근데요, 여러분들 그 샴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샴푸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할 수 있대요. 근데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건 샴푸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정설이죠. 저도 그 20대 후반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왜냐 아버님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럼 머리카락이 얇거든요. 고민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그 약이 수입되지 않았을 때 미국 갖고 사오면서 판타 판모 땡땡 이런 거, 미녹 땡땡 이런 거, 그거 이미 20년 전, 30년 전서부터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나라모를 만나고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05년에 정봉주를 보면 상당히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부터. 근데 그 머리가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진군. 이걸 그대로 뒀다면 아마 우리 의원님도 상당히 이제 50% 이상의 영토를 잃어버린. 그렇죠. 정봉주가 아니라 정원책 될 뻔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 흠이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거를 뭐랄까요? 방법이 있는데 방치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대머리인 게 불편하다. 그럼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 이게 과대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이거예요. 내가 먹고 났고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가발 쓴 것처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한 몇 개월 만에 만나니까. 그걸 난 걸 내가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임상실험 결과. 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인 견해로 난다고 확신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나라모 광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100% 순수 국내산 곡물이고 뭐 호르몬 이런 건 아니고요. 자, 50만 명이 복용 후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나라모 풍성교 검색을 나라모 풍성교 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제가 권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쭉 드셔보시라.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탈모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새롭게 나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자, 나라모 검색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거나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푸나님께서는 그 공중파 시절에 이 건강 관련 이런 PD를 하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착착 감기고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건강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방송 진짜 재밌는데 오늘 방송 기획은 아마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주위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꼭 들어보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7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봉주 의원을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시각이 달라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작두 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한번 피를 받으면 있잖아요. 피를 받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를 발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재 개그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재 개그를 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에 아재 개그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사석에서 소주 한 잔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못하던 걸 거기서 다 쏟아부니까. 사석에서는 관계 없죠. 예. 자, 사석에 당연히 하셔도 되지. 대중들한테는 자기 천재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아재 개그의 면모를 보이는 게 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뉴스공장 나와서 그 발언하는 거 보면 진짜 정치 천재의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박시영을 무릎 꿇리는. 박시영은 누구죠? 누구냐 넌? 왜냐하면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거 중요하지. 중요한데 정치는 약간 좀 직관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만 갖고 하면 국민을 끌어가는 힘은 떨어져요. 왜? 여론조사 그대로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박시영보다는 정봉주가 한 수이구나. 뭐 한 수는 아니고 두 수 정도 이다.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박시영이 누구죠? 자, 박시영 대표 미안합니다. 아니, 이제 그럼 우리가 친하니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선거에 뭐 3대 요소로 인물 바람 또 이제 구도 아니면 또 뭐 다른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정치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과 그다음에 일부 정치 논문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또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지혜거든요. 지혜는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획자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거 얘기하는데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져봐야 알아. 그렇죠.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가가 많은 게 변방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변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주류에서 잘려서 비주류로 나갔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혜고요. 세 번째로 결기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해서 깡입니다. 선거를 임박해갖고 내가 판단한 것이 토론 끝에 나온 이 판단은 맞다고 밀어붙이는 힘이 무척 중요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김어준 총수가 막 받아 적어. 뭐라고요? 경험 뭐라고요? 지혜 뭐라고요? 와, 야매인데 재밌어 막 이러면서. 야매가 아니거든 이게. 김어준도 무릎 꿇고 있어. 내가 뉴스공장 보니까. 이 표정이 있어. 오, 저런 생각을. 이게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아재 개그를 버리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봉주 의원과 함께 자, 진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방송은요. 금요일 저녁에 정봉주 TV로도 송출됩니다. 자, 지금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6개월이면 금방 가잖아요.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 중반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이면 진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저변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총선의 흐름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묘하게도 그 시점에 희한하게 무슨 짠 듯이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알게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심을 알게 된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거짓말이 아니었다. 네. 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이 한 뭐 중간만 했더라도 큰 총선의 의미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워낙 못했고 워낙 폭정했고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의 정치 세명이 걸렸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과 삶의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뭔가 기점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내가 개인적인 인생사 운명에 있어서 복이 오거나 큰 불행이 올 때는 항상 미리 예고가 옵니다. 소설에서는 이걸 복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리 암시를 준다, 힌트를 준다. 근데 이번에 지금 방금 프라님 말씀하셨듯이 강서라고 하는 예고표는 줬어요. 이건 운명의 여신께서 이 신이 개입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서를 이 힌트를 준 걸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내년 총선을 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은 이겼어도 몸을 낮추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은 애써 무시해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지는 지역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결과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나침판을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도 자세를 낮추면서 점점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쪽이 맞죠.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이걸 애써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의 뇌피셜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쪽이 이길 것이냐? 당연히 이거는 그냥 운명의 이 주사위가 준비하는 쪽에게 이기게끔 그렇죠.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개 기초단체장 선거 딱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권 심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윤석열이에요. 예. 근데 총선은 그것보다 몇백 배는 큰 선거인데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지금까지 전략은 야당이 너무 의석이 많아서 내가 일을 못한다. 이 프레임이었고 그러면서 야당 대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으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외교라든지 그 모든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폭정이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윤석열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는 지금 총선에 이기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궐선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형국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예.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강서 그 선거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의 수준이 높잖아요. 이게 특히 민주당 지지자 혹은 민주당 당원들이 진짜 수준이 높은 게 내가 현근택과 그 윤영찬 여론조사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놀라운 매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서도 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자체가 총선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었다. 그런데 지나서 보면 여기에 공격자가 누구였었냐면 사실은 국힘이에요. 민주당은 방어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객진을 핀 건 민주당이었고 저들은 공격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게 한일전하고 똑같습니다. 하객진을 피고 기다리고 명량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순신인데 쟤들이 공격하다가 몰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 구청장 지방선거라고 이건 여당이 공격수기 때문에 지들이 임의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격 규정을. 민주당이 규정한 거 아닙니다. 성격 규정을 국힘이 규정을 해줬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대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정치 선거로 치르고 전국 선거로 치르고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평가 선거로 치르자라고 본인들이 먼저 이 패를 꺼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고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조용히 치러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 니네가 꺼냈어. 그럼 우리 응해줄게. 한 결과 참패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저기 용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상식이거든요. 미안하다. 우리가 주도해서 치른 선거였고 당은 여기에서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용산이었다. 용산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 개편을 포함해서 뭐든지 당 이름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바꿀 혁신하고 개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총선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바뀝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 내가 찍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아직까지 내 자식인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망나니 짓 하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면 다시 사랑 줘요. 예.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예. 그럴 생각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호적에서 팝니다. 예.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 사는 거. 그러니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강서구를 빅데이터로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박혜성 티브리치 대표가 킹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 빅데이터 프로그램이거든. 그거로 해봤더니 강서 50만 유권자 중에 민주당 고정이 12만 1000명이에요. 24%. 그다음에 국힘이 9만 9,400명. 20%. 항상 4%쯤 우리가 앞서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힘은 그중에서 9만 9,000명 400명 중에서 4,400명이 안 나왔어요. 고정 지지층이 안 나오는 거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고정 지지층 플러스 15,000명이 더 투표장에 나와서 찍었고 근데 국힘은요. 아무리 거기서 잘못해도 국힘의 고정 지지층이 9만 9,4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조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런 용도로 한번 써먹어 보려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뭐냐면 새날 시청자 성향 변화 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투표하신 분들이 지금 한 28,000명 되는데 새벽에 올렸는데 나는 2번을 찍었으나 윤석열에 실망해서 새날 시청한다가 6% 정도 있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다시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나는 2번을 찍었으나 윤석열에 실망해서 새날을 시청한다. 6%. 새날을 시청하는 이유는 뭐 윤석열의 실망이에요?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 돌아선 거죠. 돌아선 거. 돌아섰는데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새날을 보는 이유가 우리들 시청자분들의 성향상 2번 찍었다는 이야기에 투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순결주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2번 찍었다는 투표는 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는 1번을 찍었고 대선 전에도 새날을 시청했다. 69%. 나는 1번을 찍었고 대선 이후 새날을 시청한다. 20%.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고 새날 시청한다. 4%. 그리고 나는 윤석열 정권 공무원인데 가짜뉴스 모니터링 하려고 새날 시청한다. 2%. 우리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 용산이나 저 어디서 검찰 같은 데서 모니터링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 중에 2%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있을 거고 어쨌건 전체 2만 4천 명 중에 2만 8천 명 중에서 2번 찍었는데 윤석열 실망해서 새날 시청한다가 6% 정도 나왔다. 예.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조사는 장난은 좀 칠 수 있을지언정. 네. 이게 전체가 다 조작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큰 흐름이 있다고 봐야지. 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국민의 소리는 다 옳다 이런 소리 하는데 문제는 그 전의 이야기예요. 보궐선거 철석같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 돌리는 자체 여론조사도 윤석열한테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에 그 무능한 참모들만 갖고 지들끼리 술 먹으면서 야 여론조사 틀린 거 한번 봐라. 여론조사 틀린 거 보여줄 거야라고
장담했다는 거잖아요. 그 충격이 엄청 컸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얘기예요. 네. 뭐냐면 윤석열과 통화해본 모 지인이 본인이 했을지도 모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쯤 되면 네. 자기가 살면서 윤석열 목소리가 그렇게 자신감 없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충격을 엄청 먹었다는 거지. 야.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그건 무척 팩트일 텐데요. 네.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 이후에 하는 그 행보나 프로세스를 보면 충격 먹은 분이 아니에요. 충격을 먹었으면 예. 검찰 이재명 수사부터 뭔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해야지. 아, 충격이 무슨 폭탄 줍니까? 먹고 취하게? 참. 자,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가봐야죠. 예. 지금 일단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 주말이라도 다음 주 전화도 당무 복귀를 혹시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할 거냐 아니면 묻고 그냥 미래로 향해 갈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징계할 거냐 과거를 잊고 원팀으로 갈 거냐. 이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은 해당 행위자 징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너무너무 믿거든요. 저도 미워요. 그리고 여러분 농담으로 제가 그 말을 했지만 이성만 의원 있잖아요. 예.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둘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돼갖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첫 일성이 남영희 위원장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봉주 뜨문뜨문 봤는데 진짜 존경하게 됐다. 왜? 반나절 구치소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1년 동안 징역을 살았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강한 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치소 들어간다는 게 무척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당대표가 명백히 검찰의 탄압이라고 국민들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당 소속 의원들이 야 빨리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 그냥 체포동의안 우리가 가결해 줄게. 이거를 당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난 인정 못 한다고 봐요. 하지만 당원들의 심정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과거를 잊고 원팀으로 가자 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도 원팀으로 가자. 이런 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에요. 그냥 평가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원팀으로 갑시다. 원팀으로 가는데 무능하거나 해당 행위한 사람을 그냥 덮어놓고 원팀으로 가면 원팀이 되겠습니까? 내부에 간자를 데리고 가는 건데 내부에 밀정을 데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밀정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혹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총선 평가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민주당에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거는 진짜 당원의 평가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주장이 지금 약간 세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 요소 때마다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 이유가 결국 당원의 힘으로 쳐낼 수밖에 없는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오늘 또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저 체포동의안 찬성파 중에서 나는 부결을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름에 지워달라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논리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에 반대를 눌렀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국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앞에 예. 놓여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웬만한 곳은 다 경선 붙인다. 예. 단수 공선 최소화한다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면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벼락 같은 어떤 폭풍이 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당원들의 뜻에 맡겨놓을 거냐? 저는 그 중간에 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네. 봐요. 뭐냐면 저는 징계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징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징계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양심적으로 나는 가결을 찍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요. 진짜로 누구냐 하면 가결을 찍고도 가결 찍은 거에 대해서 커밍아웃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결 찍고 가결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자기 입장을 다 밝히지 않았냐. 근데 그 숨어 있는 사람이 35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징계는 좀 어렵지만 그냥 경선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있는 절차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 절차가 있어요. 의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몇 퍼센트 자기가 얻는 점수에 감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 평가에 당원들이 하는 평가가 빠져 있어요. 의원들이 하는 평가 항목이 많습니다. 뭐 보좌관들의 평가,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평가, 지역민들의 평가, 의원들의 상호간의 다면 평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상하게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데 당원 평가가 없어요. 근데 이 경선 룰은 만드는 거거든요. 난 당원 평가를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홍천이 예. 이거 뭐 저 긴급조치 같다. 예. 징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근데 조홍천한테 없는 게 있어요. 당원들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잖아요. 뭐냐면 왜 당원들과 그렇게 전쟁을 해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그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해요. 징계는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긴급조치 같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당원이라는 거죠. 당원들이 느꼈을 모욕감과 이 마음 불편함 여기에 대한 사과를 그렇죠. 하고 가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댓글창에 한번 투표 한번 붙여볼게요. 해당 행위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1번. 아니면은 당원들한테 맡겨라 2번. 당원들한테 맡겨라 경선 때 맡겨라. 예. 대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어느 게 득인지 실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징계하겠다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게 조중동이 써먹기 딱 좋은 아젠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2번으로 찍고 싶어요. 그 당원들한테 맡겨라 경선에 그러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 당원 비중을 더 높여주면 되죠. 거기 가기 전에 경선 가기 전에 아니 당원과 50대 50이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 권리당원 50% 민주당 지지자 50% 요 시스템은 괜찮은데 그 전에 의원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 평가 항목을 좀 더 엄밀하게 하는데 여기에 당원들의 비중을 확 높여달라는 거예요. 평가 항목에. 지금요. 예. 다 1번이에요? 아니에요. 예. 2번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2번으로 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밀지 않아요. 저는 징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예. 명백하게 이게 선이다. 예. 이게 악이다가 아니라 그건 없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일 거다. 속마음에 징계하고 싶겠지. 당 대표 그게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예. 들어서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이게 정청래 최고의 이야기였다면 예. 뭐 체포 동의안 어쩌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내가 정리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본인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제가 물어보거나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징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절차가 당원들의 평가 항목을 높이면 이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이번 제가 아까 놀랬다 그랬잖아요. 현근택이 TV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현근택을 누가 합니까? 잘 몰라요. 그 지역에 그 성남 중원에 가면요. 현근택 물어보면 몰라요. 10명이면 9명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꽃에서 해봤더니 현근택 30, 윤영찬 17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해봤더니 현근택 14, 유현찬 12예요. 2% 그냥 박빙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징계 절차하면서 삐그덕삐그덕하고 하는 모습보다도 당원들에게 판단에 맡겨놓으면 결국은 이분들은 이른바 간자, 밀정, 워터멜론, WM이죠 워터멜론은 이런 분들은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걸러내지 않겠냐. 그리고 예. 당원들이 보는 시각은요 그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시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징계 절차를 가지 않더라도 경선에서 이분들은 쉽게 개혁적인 신진들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서 반론. 저도 예. 반론 한번 해볼게. 예. 왜냐하면 이게 참고가 돼야 반론 되기 좋아요. 때문에. 우리 반론 좋아요. 예. 뭐 반대가 아니고 반론이에요. 예.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균용 대법원장 부결시켜도 역풍이 없듯이 예. 민주당 입장에서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사기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사기의 이면에는 윤석열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 윤석열에 같이 동조해버린 예. 일종의 내부 총질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있죠. 이거를 전체 35명 이상을 뭐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예. 징계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징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가결했는데 언론 나가서 어쩔래 이재명 대표를 직접 뭐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내가 구해줬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민주당 차원에서 신상필벌 차원에서 징계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뭐냐면 가결한 자들을 그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결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있는 이러저러한 민주당 공식 입장도 없어요. 흘러나오고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단말마적인 것만 끄집어내고 당을 조롱한 발언을 한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당원 모독입니다, 그게. 예, 조롱한 사람들. 요분들은 징계를 하자. 그러니까 일부지만. 이렇게 주장이 이렇게. 아니 저는 아니 가결한 사람을 징계하자라고 처음에 잘못 받아들였어요. 가결한 사람들을 다 징계하자는 게 아니고 특히 당의 그 이후의 과정에서 당의 모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명백히 그런 발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징계하는 건 찬성해요. 일종의 예를 들면 이게 대법원 판례 같은 게 돼야 돼요. 예. 민주당 역사에 이렇게 당대표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원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 당원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 찬성해요. 당원에 대한 모독을 한 자를 징계하는 뭔가를 남겨놔야 예. 진짜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번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1번이 조금 더 앞선다. 가치가. 일본도 대상은 극히 제한되겠네요. 한두 명 정도로 딱 제한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5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청래 최고나 이재명 대표 등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쪽도 그렇게 확실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러면 저는 명분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민주당의 그런 명분들이 통할 때다. 최소한 당원 모욕죄를 걸면 되는 거죠. 당원 모욕죄. 그러면 국민 모욕죄 한동훈, 윤석열 이분들이 국민 모독을 많이 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이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김기현을 그대로 둔 채. 예. 근데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혁신위원장을 아직까지 못 kus대요. 원래는 내일 발표하려고 그랬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다음 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무 안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이렇게 돼요.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면 국가를 대표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가대표를 뽑으면서 출전시킬 생각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요? 혁신위원장이 오면 혁신하라고 권한을 줘야 돼요. 혁신위원장을 오게끔 뽑으면서 실제 혁신의 권한은 주지 않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혁신하려고 그러면 용산에서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혁신한다 그러면서 그 국힘이 변해야 된다면서 국힘에 칼을 대려고 그러면 너희들 다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거기 갖고 똥바지를 뒤집어 쓰지?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치고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게 50%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해서 여의도 국힘
그래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우리가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이걸 국민들도 알고 국힘에 관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가봐야 힘 못 쓴다. 힘 못 쓰는데 내가 왜 가지?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불러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용산에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신청을 하고 누구를 노미네이팅 이 후보를 시켜도 용산에 오케이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용산에 오케이 없이 올 수 있나요? 난 가장 적임자는 난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찐 VIP. 찐 VIP? 예. KK? KH. 그러니까 그 예. KK라고 불러. 예. 안 오면 KK. KK. 예. KKH. 뭐 총리도 시키고 뭐 혁신위원장도 시키고 뭐 하면 되지. 총리도 시키고 혁신위원장도 시키고 뭐. 예. 이게 혁신위원장을 못 구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총선 때 후보도 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도권에 출마할 대상들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산하단체 장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물 먹고 수도권에서는 이미 김 빠지고 지는 선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놀고 있지? 오히려 내 스펙이나 쌓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해야지. 단체장으로 간다. 그걸 국힘 관계자들, 국힘 내부 인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역위원장이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는 셀럽들하고 붙었고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유일하게 간당간당하게 지역도 좋고 그러니까 명함 들이대는 게 강서 그 강남 3구 아닙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껏 해봐야 뭐 동작 의뢰 나경원 의원 정도. 종로의 최재형 현역이니까 최재형 정도. 그 나머지 지역은 없어요. 누가 여기 출마합니까? 떨어질 것 뻔한데. 그렇죠. 제가 김용남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인간이 이렇게 모질지 않아갖고 거기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김영진 의원이에요. 대표적인 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수원 6개인가 7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박강원 지역. 박강원 의원 지역. 그다음 두 번째 안 좋은 지역이 김영진 의원 지역인데 요즘 조금 나아졌대요. 그럼 이제 김영남 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 의원 어떻게 분위기 어때졌어? 그러면 그냥 두말 않고 지역 개판이죠. 계속 돌아다녀도 맥이 빠졌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김용남? 예, 김용남. 검사 출신 김용남? 예. 방송 많이 나와요. 인지도도 많이 올라왔어. 수원시장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갔는데 지역에 가면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못 이길 선거 같으니까. 자업자득. 그럼 나는 열심히 해. 화이팅. 김영진을 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이팅 해봐. 그럼 에이씨 놀리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데 이 친구가 수도권 분위기를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강서 의뢰 김성태. 좀. 그 양반도 이른바 보수 쪽에서 그 밤이당 했던 분 아니에요? 좀 합리적인 분이야. 네. 공천 못 받는데 소문이 지역에 파다해. 참. 그럼 그런 분들 못 나오고 그럼 또 뭐 진성준 의원이 우리한테 강서 3구 중에서 제일 조금 불리한 지역인데 그래도 유리해요. 진성준 의원 또 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나오죠? 나올 사람들이 없는 맞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면 예. 선거는 바람으로 이긴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 바람을 만들어내는 게 뭐 인물 구도인 거지. 사실은 바람으로 이기는 건데 예. 실제로 보통 총선은 대통령 간판으로 여당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위기에서는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 진경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손 흔들어주고 그건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거든요. 분 거죠. 근데 내가 찍어야 되는 정당 사람이 부끄러워. 그럼 주위 분위기에서 나만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명함도 못 받고 그냥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그쪽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한때 히트작이었던 최종 병기 활. 그 명작이어서 이번에 또 봤는데 마지막 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계산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폭망한다. 지금 바람은요. 어떻게 지금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은. 그리고 이 바람은요. 누가 불러일으킨 겁니까?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거 아니에요. 저쪽이 잘못하면서 민주당 쪽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예. 지금 선거에 밭은 좋다. 좋은 편이다.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짝 엎드려서 네. 몸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 밭은 좋다. 예. 이게 6개월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아무도 장담하면 안 된다. 많이 깁니다. 시간이. 겸손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일단 이제 총선 체제로의 전열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래.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당무 복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무 복귀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결정하지 않고 아마 그 인선이 있을 거예요. 예. 총선 체제로 인사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 체제로 가서 총선 체제 들어갈 때 인사의 핵심 뭐냐면 깡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쳐낼 사람. 당원이 심판하기 전에 그렇죠. 예. 하자가 있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떤 그런 걸 통해 잘 쳐낼 사람. 예. 굳이 말하자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 총선 기획단이 출범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 일종의 선발대 같은 걸로 총선 전체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지금 조율을 하고 그 과정이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그게 공심위 위원장까지 그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도부 인적 쇄신, 총선 기획단장, 야, 저 자리 보니까 저게 굉장히 무서운 자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무서운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 총선 기획단장은 총선 기획단장은 보통 전략기획위원장이 겸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당 내부 인사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외부 인사가 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총선 기획이 좀 어려워요. 오히려 당내 인사가 하면서 외부 인사들이 좀 들어오고 이제 요 총선 기획단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심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공심위원장은 약간 상징적 인물이 들어오고 공심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가 들어가냐면 사무총장이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핵심 되는 사실상 거죠. 칼잡이. 사실상 칼잡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연구원장 그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그 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실무를 담당할 분들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혁신은 쳐내는 거예요. 그 야당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뭐 투쟁과 혁신과 비전이라고 또 이제 그 박지원이 맨날 주장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투쟁 국면 괜찮아요? 그 혁신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뭐냐면 우리는 총선 압승하고 대선 다시 치르자예요. 속에 기재에 흐르는. 예. 그 국민 정서를 지금 제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국민 정서를 지금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혁신과 기획을 그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잘 쳐내줘야 돼요. 그렇지. 쳐냄을 당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공정했다.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 안 하고 뿌덕뿌덕거리면 이제 당이 자중질환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 조중동이 씹어 돌리죠. 선거에 이기지도 않는데 미리 그 김치국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이러면 이제 당이 섬섬섬섬 바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쳐내되 잘 쳐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중동에 의해서 목소리가 큰 일부 반격파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상관없이 무능하거나 뭔가 윤석열이 부역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통해서 걸러 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무능하다고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민주당이 그냥 지금 이를테면 167명을 그대로 안고 가려고 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 한다면 결국에는 총선은 대승을 거두기는 어렵다. 어렵죠.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쯤 돼서 이제 미리 패를 깔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약간 계륵은 아니고 좀 크리티컬하면서 아픈 주제가 있어요. 동일 지역 3선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법안도 낸 의원들이 있었는데 동일 지역 3선 제한을 그러니까 3선 연임이죠. 동일 지역 3선 연임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고 민주당이 무척 곤혹스러워요. 이 중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한 40몇 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야 밀지도 못하고 하긴 한다고 약속은 했었는데 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국힘이요. 국힘은 3선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3선 이상 의원. 근데 몇 명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국힘이 먼저 동일 지역 3선 제한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 카드를 던져. 그럼 민주당에서는 혁신의 카드를 뺏기는 거야. 의원님 무섭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78회죠 이게. 그게 윤석열이 그 아젠다를 던지는 게 마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랑 비슷하게 먹힐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카드인데 실질적으로 동일 지역 3선 제한하게 되면 거기는 5명도 안 나와요. 우린 40명이 넘거든. 실제 내용상으로 여기가 무척 고민스러운 아젠다인데 그쪽에서 퉁 던져.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있잖아요.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참신한 경제인들을 대거 드리는 거예요. 뭐 들어갈 사람은 없겠지만 참신한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신하다고 우기죠. 참. 그래서 네. 영남 지역을 물갈이하고 강남 3구를 그 젊은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세팅을 해놔요. 지금 검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휴민트를 다 동원해갖고 파악해본 결과 10명 남짓이에요. 10명도 하태경 빠진 부산. 그래 하태경 의원의 이 스토리가 초라하죠. 이미 검사 얘기 다 돌고 있거든요. 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른 서울로 온 거야. 도망온 거야. 어쨌든 검사들 한 10명. 근데 검사들 갖고는 비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간프라치 할 수 있는 이게 경제인들 5, 60명을 쫙 간다. 그러면서 이 5, 60명은 이른바 KKH 키즈. 이렇게 되면 동일지역 3선 했다? 참신한 경제인들 박았다? 그러면 혁신을 국힘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치는 이미지다, 이미지. 실제 내용보다 이미지라. 이미지죠. 속마음은 완전히 보수인데 이 사람이 평상시 이미지가 개혁적이야. 예. 진보적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진보인 거예요. 문제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 이미지.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의원들 많아요. 그러겠지.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보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극우죠 이제. 네. 극우죠. 민주당에 오히려 건강한 보수쯤 되는 사람들이 꽤 많지. 3분의 2죠.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저기가 혁신위원회 한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혁신 공천 공관위 한다 그러면서 그 친노였었던 김병준 그 장관 그다음에 김한길 이런 사람들 내세우게 되면 어떡해요? 이미지 세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들 이미 변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이미지 세탁하겠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약간 정치 저관여층들은 김병준 우리 친노했던 분이고 좀 꽤 괜찮은 이미지가 있는데 김한길 이쪽에서 가긴 했지만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고 통합과 한쪽에서 보면 박쥐지만 한쪽에서는 통합의 이미지로 색채를 할 수 있거든. 채색을.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진짜 과감한 혁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기획단장 누가 들어오고 공심위원장 누가 들어오고 사무총장을 만약 교체한다면 누가 들어오고 연구원장을 교체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고 그래서 당이 진짜 혁신적인 인사들을 딱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당 권리당원 250만 명이 야 잘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되면 사기가 오르죠. 250만 명이면 5%거든요. 250만 명이 몇 표? 500만 명이 그 10%니까 5%잖아요. 네. 5%가 맹아가 되고
불씨가 돼갖고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250만 정치 도매상이 돼갖고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살 깎는 진짜 뼈를 깎는 이 고통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민주당이 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00만 당원들이 한마디씩만 얘기해봐요. 사회 바람이 쫙 부는 거죠. 말하자면 공심위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딱 들어가요. 예.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논란을 만들겠죠. 저 사람이 공심위원장이면 이번에 공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보이는. 예. 근데 실제로는 총선은 지지층 결집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혁신위원장 한다고 뭔가 색깔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 들어가. 그거는 대선 때 하면 됩니다. 대선 때 중도층에 소구해야 되던 건 대선 때 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공심위원장이나 기획단장은 혁신과 개혁적 성향이 명백한 우리 측 진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시작점이 그런 거라는 거죠. 민주당이 제대로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예. 첫 간판을 잘 세워야 안에 들어가도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지. 예. 간판은 색깔을 모르겠어. 예. 그러면 일단 들어오질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실제 그 실물적 인물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공심위원장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만약 들어온다. 안진걸 씨가 나이 한 15살 20살 많은 안진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진걸이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보 진영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선명하고 윤석열과 가장 명확한 투쟁력을 보이는 안질건 같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딱 우리 당원들이 가장 투쟁력이 높은 사람이 들어왔네. 제 머릿속에 명단이 몇 명 있어요. 민주당 당의장 출신도 있고 민주당 당대표였던 분들 중에 지금 다시 재야운동으로 가갖고 열심히 시민사회운동에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공심위원장 오게 되면 정말 제대로 할 것 같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혁신공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저쪽이 가져갈 만한 아젠다. 뭐 박근혜 경제민주화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먼저 던지면은 승산이 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굳이 딱 하나 생각나는 분이 되면 이부영 의장 같은 사람? 어휴 깜짝이야. 소름 돋았어. 왜요? 그 생각하고 생각이 있었거든. 똑같지. 예. 그런 분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당원들이 믿죠.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혁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나서서 당원을 조롱하고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은 사람을 만약에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죠, 공천에. 근데 그게 다수가 들어가 버리면 사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징계도 징계지만 공천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한 서너 명만 보여주면 혁신 공천했다는 소리 듣게 되는 측면 하나. 두 번째 전에가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왜 무능한 조선들 있잖아요. 50%가 조선들이라면서요. 근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전혀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물갈이하고 거기다가 비례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진짜 뭐 그런 인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분위기라면.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혁신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압승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그 1번 조항이 뭐였었냐면 뭐 한두 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원들의 판단에 맡겨 놓으면 한두 명 못 들어옵니다. 요즘 분위기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흙탕물 만드는 거거든요. 미꾸라지 10마리 막 20마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한 마리가 들어오냐 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한두 명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각 지역별로 세팅이 돼 있는 도전과 응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들을 보면 아예 도전자의 존재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니죠. 그거를
세 번째 항을 뭐라 그랬냐면 아주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재 영입이라 그랬어요. 그 인재 영입이 우리 250만 당원이 아는데 금방에 하루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였었든지 아니 분야의 활동가였었든지 이런 분을요. 지역에 잘 영입을 해서 잘 지역에 배치하게 되면요. 아, 발굴해라. 그럼요. 지금 많이 몰려 들어온다면서요. 그다음 두 번째가 무능한 초선들 있지만 또 한 카테고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에 비례대표가 성공작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공감. 근데 이 비례대표들이 지역구를 찾아갖고 가요. 근데 지역구를 찾아갖고 가는데 꿀 빠는 지역구로 다 가. 난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미 비례로 지난번 비례처럼 쉽게 된 경우가 없거든요. 이미 꿀 빨았어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꿀 빨면서 뭐 했는지 잘 존재감도 없어. 그런데 또 꿀 빠는 지역구로 가 있어. 난 이분들 컷오프 시키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좀 어려운 지역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당에서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렇게 이미 4년 동안 꿀 한번 빨았어요. 그럼 이제는 좀 험지나 조금 어려운 지역 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중에 나하고 뭔 일을 한지도 모르는데 벼랑간에 호남에 가서 깃발을 꽂았어요. 이거 용납이 됩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한 55% 나오는데 딱 가서 깃발을 꽂아요. 이거 이해가 돼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데는 혁신적인 인사들을 영입을 하든지 혁신적인 셀럽들이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 가서 싸워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근데 55% 60%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데 거기 진짜 이른바 수박이라든지 반개 이런 의원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혁신적 개혁적 셀럽들이 가서 싸우는 거죠.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현근택에 가서 깃발 꽂았을 때 다 욕했어요. 당직자들.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당직자들도 그만큼 고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직자들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입을 딱 닫았죠. 그럼 지금 가서 깃발 꽂지 않으면 현근택이 신인인데 언제 가서 싸우냐. 그러면 기존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보장하는 그런 경선만 하자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요즘 입이 무겁기 때문에 참았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현근택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현근택한테 좀 일찍 가갖고 너무 날뛰는 기미가 있는 것 같아갖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나 용기를 내고 계속 가라. 정진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보이고 장관도 보이고 대통령도 보이는 거 다 뛰라. 뛰다 보면 보인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러닝머신 뛰니까 옆에 있던 비서들이 이래요. 총재님 왜 이렇게 뜁니까? 그러니까 뛰라. 뛰다 보면 장관도 보이고 대통령도 보인다. 계속 뛰라. 그 현근택 의원이 거기서 뛰다 보니까 현근택 의원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현근택 현근택 변호사가 30대 17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 하나 더 넣자는 거예요. 비례로 쉽게 들어온 의원들이 꿀 빠는 지역에 가서 깃발 꽂는 거 용납해서 안 된다. 그렇죠.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당원들이 보기에 저분은 어떻게 국회의원 됐어? 우리가 그거 누구죠? 조정훈인가 누구죠? 국힘으로 간 그 비례. 시대 대세전환. 조정훈. 대세전환이라고. 그분 민주당 없었으면 국회의원 안 됐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역대급 말정이죠. 막.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또 민주당이 있으면서 꿀 빠른 지역에 가서 깃발 꽂아요. 호남이나 어디 갖고 하겠다고. 그럼 말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난 혁신의 공천이라고 하는 건 무척 디테일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핀셋 꼽듯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심위원회에서 할 이야기고. 할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이 정도 높은 인식이 있다. 역시 천재. 예. 우리가 못 보는, 우리 같은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고요.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제 공심위원장 뭐 어떤 사람이 좋을까 했는데 아까 이부영 전 의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 예.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역사상 가장 대승을 거둔 당대표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해찬의 승리였거든요. 그게. 예. 공천심사위원장에 이해찬 전 대표 정도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찬 대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올드보이들이 막 귀환하잖아요. 이 올드보이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자칫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전체 지지율 1%, 2%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임박해주면 결국 팽팽해집니다. 그렇죠. 양쪽이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우리가 그 리스크 요소들 하나 둘 제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안진걸보다 나이가 많은 그 뭐 10살, 15살 많은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파격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혁신적이고 두루두루 이렇게 그 안목이 좋은 분이 있어요. 이니셜만. 권모식이라고.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파격적으로 그런 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판을 진짜 바꾸는 혁신적 발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김은경처럼 너덜너덜해지겠지. 너덜너덜해질 게 많아요. 아직 그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에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가벼운 거 싫어하고 또 민주당에도 반대로 한쪽에는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 높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요거를 다 양쪽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은 일단 없다고 봐요. 그럼 어느 쪽에 치우친 사람, 조금이라도 치우친 사람을 공심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중요하다. 정치 경험도 있고요. 사회적 직급도 있고요. 조금 가벼운 듯한데 괜찮은 분이 하나 있어요. 유영진 식약처장 출신. 아세요, 유영진? 뭐 알죠. 그분이 저기 일본 수산물 수입 전쟁, 한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맨날 술 먹으면 그래요. 현대판 이순신인데 자기가. 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지역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부산에서. 그런 분들 공심위원장 와도 괜찮아요. 그럼 출마 안 한다는 소리잖아. 출마 안 해요.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자기는 후진 양성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 어마어마한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유영진 같은 사람들 들어오면 이 혁신적 발상이라고 봐요. 네. 괜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상한 아젠다를 던지니까 내 얼굴이 빨개지잖아. 하지 좀 마요. 아니, 난 그럴 수 있다고. 그다음에 또 한 분 얘기할게요. 전현희 위원장 들어올 수 있어요. 출마해야 되는데 나는 그분 출마 아니죠. 만약 공심위원장 주게 되면 전현희 위원장에게 비례 길을 열어줘야죠. 그리고 시켜야죠 그 일을. 하긴 전현희 위원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현희 위원장이 그전보다도 이제 당 의원들이 많이 저항감이 있어. 왜냐하면 옛날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잘 싸웠잖아요. 옛날에 전현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파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이번 총선 경선은 모르겠어요. 당내 투쟁.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이 거의 주로 공천되는 당내 투쟁.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것과 유능한 것 두 개. 맞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혁 아젠다는 당연히 사회를 바꿀 것이고요. 하나 더. 윤석열 탄핵.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딱 끝내자고요. 그리고 범위를 넓게 열어놓자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구호를 이렇게 가야 돼요. 국힘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태하고 후퇴하려고 하는 나와의 경쟁이다. 그래서 여당이 되더라도 안주하지 않고 사회를 바꿔나가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수당이 되거나 여당이 됐을 때 이번에 정말 이제까지 안주했던 기득권 정당의 배부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수당이 돼도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혁신의 최고의 혁신이 뭡니까? 탄핵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최고의 혁신은 탄핵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시사방송에서 또 우리들 앞나 풀어보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보이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역사의 지점들. 말하자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조국 하나 지키지 못했던 그 흐름이 저는 굉장한 배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국 장관을 막 너덜너덜 만들어놔서 조국이 들어오면 리스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국 장관 출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80석으로도 조국을 못 지켜서 결국은 30 며칠 만에 낙마하게 만드는 무기력함.
문제는 그게 어떤 흐름 때문에 그랬냐면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물에 물 탄 듯한 중도가 어마어마하게 뭐 하고 있으니 중도를 눈치 본다고 하면서 조국 장관을 낙마하게 그만두게 만들면서 결국 윤석열이 나중에 그 이미지를 갖고 대선까지 출마하게 만드는 그 무기력함. 그게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요인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여당이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가 여당이고 180석이 나왔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이슈마다 다 밀리기 시작하면서 180석 가지고 뭐 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일종의 참극이 벌어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당이 돼도 개혁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말하자면요. 우리나라 국민 30%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사 정원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젠다들 전부 다 밀어비출 만한 힘을 민주당이 갖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의석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완전 70년 역사를 확 뒤집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능한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180석 주고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언론이에요. 법사위원장이요? 모든 국회 중심이에요. 이거 물려주고 이거는요. 아니하고 나이브하고 무능한 거였습니다. 나태했던 거고 이거 반성하고 이러한 작태를 깨부수는 이런 공천을 하지 않으면 150석도 넘어가 또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힘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던 내 자신과의 경쟁이다. 는 그런 아젠다로 이번엔 가야 된다. 맞습니다. 진짜 갖고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결국 그 과정이 험난할 텐데 예. 결국 우리가 총선 끝나는 날 결국 의석이 몇 석이냐를 결정하는 건 그 과정에 답이 있다.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그래도 막 의원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니까 예. 패널이 이 방송 일부러 둘만 하는 이유가요. 누가 끼어드는 게 싫어. 둘이 이야기하면 죽이 잘 맞아. 그럼요. 아, 누가 끼어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의원님도 이제 자기 앞가름 좀 하시고 예. 빈집 터세요. 빈집. 아, 참.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자, 김대현 TV님, 오우, 우리 대현이 동생 왔네요. 국힘당이 선거고 자멸 중인 지금 한동훈 탄핵해야 합니다. 민주당 한동훈 탄핵 빨리 진행해 주세요. 홍익표 원내대표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바로 탄핵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지금 청원이 하나 올라왔네요. 예. 봉도사님, 푸나님, 새날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돌아온 탕자님, 국민의회 아니 법위에 군림하며 수사를 가장한 정치 개입 자행해온 정치검사들 이정섭, 손준성, 어미준 등 신속하게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런 놈들 그냥 둔 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빠진 내용이네요, 이게. 예. 검사 탄핵도 해라. 요 내용은 이제 그 7시 정봉주 TV에서 그래서 일부러 남겨놨어. 예, 이정섭 건 AS. 예. 예. 자, 정치천재 정봉주,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7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은 이따가 한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